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라에 충성 않을 것. 어제 주례 도발로 다리를 잃은 장병들을 직접 병문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참 당연한 말인데 대통령의 말로 다시 확인해야 할 만큼 그간 국가는 국민과 군인들을 잘 돌보지 못한 건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큰 사고 때도 여러 위기 때도 우리는 늘 국가를 찾습니다. 또 국가가 부르면 대부분의 국민은 어김없이 응합니다. 당연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국가가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라는 것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신율 교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주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8시 30분에는 한 주의 정치 입맛을 되돌려 놓을 이상휘, 양지열 두 정치 셰프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요즘 정치면을 계속 장식하고 있는 민주당의 혁신안 관련 논란, 최재성 의원 연결해 쟁점 짚어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주말 내에 언론의 정치면을 달고 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야당의 변화를 가늠해볼 혁신위 논란입니다. 혁신위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오던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꺼낸 말, 육참 골단, 정풍운동. 말조차도 생소한데요.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 골단, 그리고 국민의 정부 당시 실세의 후퇴를 정면으로 요구했던 정풍운동. 지금 이 순간 직접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일까요? 오늘 혁신위가 공천 룰 관련 혁신안을 발표하면 혁신위와 개파 간 논란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이런 분란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 안철수 전 대표의 의견을 조금 지지하는 발언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안 전 대표의 혁신 실패 주장에 대해서 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런 당 안팎의 비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구분돼야 한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안철수 전 대표는 개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파의 이해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또 탈당이나 신당 등의 언급으로 당을 흔들거나 또 뭐라 그럴까요? 틈새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는 네. 이런 걸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상황에 계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개파의 이해를 추구하거나 또 탈당이나 신당 운운하는 자해적 목소리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혁신위가 잘했느냐 아니면은 부족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이 부각이 된 건데 기실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낡은 진보의 청산 또 새로운 인재 영입 등과 같은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다른 비판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당을 흔들기 위한 해체적인, 당을 해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혁신위를 비판한 말들이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나 박지원, 박주선 의원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의 차이점은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잘못됐다, 못마땅하다, 또 심지어는 뭐 신당 이런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혁신위 활동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당을 흔들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다고 또 말씀도 하셨고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 흔들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야당 혁신이라는 중요 과제가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을 당 흔들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라고 모두를 당 흔들기로 규정하는 것은 네. 그것은 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외형적으로 혁신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것으로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의 문제 제기는 내용과 방향이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내용과 방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당 흔들기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과 또 결을 구분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들은 모두 당을 흔드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런 평가가 지금 당내의 상황을 또 표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위 비판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또 전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도 많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의 위기를 4.29 재보선 패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종의 선긋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4.29 재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당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유리하게 이렇게 갖고 가려는 시도가 또 있었던 것도 또 많은 분들의 또 평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어느 특정 정치 그룹이나 또 사람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저는 이 좋은 구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재보궐 이후로 당이 혼돈스럽고 또 어려워진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당에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방향과 초점이 맞춰진다면 저는 어떤 비판도 저는 이 건전하게 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과 세력, 즉 개파 문제로 확대하기보다는 내용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하지만 논란을 보면 인적 쇄신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말도 그렇고요.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적 쇄신은 거스를 수 없는 이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이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인적 혁신 없이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고 집권에 도전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네. 이게 10여 년간 사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어떤 총선보다 더 큰 폭의 인적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적 쇄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개파나 또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굉장히 넓은 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일반론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지도부 책임론도 항상 지도부는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야당의 최근에 이렇게 궤적들을 보면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오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또 당대표가 내려앉고 이랬던 과정이 10년 넘게 계속돼 왔습니다. 네. 국민들이 아마 야당의 당대표가 누구냐고 몇 년 동안 몇 명이었냐고 물으면은 또 정말 모를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도부 책임론이라는 것도 야당의 객관적 상황에 준거해서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 대표 혹은 야당 지도부에 대한 이 무리한 흔들기라던가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판의 칼날은 또 지도부 즉 문재인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등 일부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 사퇴 없이는 당내 계파 청산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 문재인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이 가능할까요? 뭐 지도부 교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을 큰 폭으로 단행하는 내용일까요? 저는 이 밥맛이 없을 때 밥상을 차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네. 맛깔난 밥상을 새롭게 차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과 대선이 이어져 있고요. 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세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겠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 선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밥상을 어떻게 잘 차릴 것이냐의 문제, 다시 말해서 혁신을 잘해서 진화한 국민들의 정치의식, 네. 또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옳다 혹은 또 내가 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해야 된다의 문제로만 가게 되면 분열과 또 갈등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밥상을 차버리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점상 새로운 밥상을 차리는데 통합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비유를 적절하게 들어주셔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렇게 다양한 결이 다른 또 발전적 주장을 한다라고 본다면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 다시 한번 권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뭐 김상원 혁신위원장 또 문재인 대표 만날 용의가 있다 또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안 전 대표께서 방향과 내용을 그것을 누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뭐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신 마당에는 당의 혁신을 어떻게 더 강하게 더 바람직하게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네. 결국은 혁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뛰어들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천정배 신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정배 신당의 지원 조직이 될 빗다올 포럼이 출범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 천정배 신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갈라진 틈으로 보고 있을까요? 혹은 말씀하신 혁신 경쟁의 기회로 보고 있을까요? 저는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그것은 권리이고 또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천정배 전 장관의 뭐 그런 움직임을 포함해서 뭐 여러 그룹들이 이제 신당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네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 말고는 네. 그 내용과 인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새롭게 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이런 주장만 한 것이지. 네네. 이 정도의 내용과 비전이면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수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선택해달라 이럴 만한 증거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분열적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통합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통합 없는 혁신도 없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는 신당의 의미를 찾기에는 그 증거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차려진 밥상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아까의 비유로 조금 들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정당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고요. 조금 언어도 생소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 스마트폰 보급률이 83%고요. 이것이 2008년도에 80만 대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었던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거대한 문명적 이동을 이뤄냈던 국민들이고 지금은 이 디지털 세계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국민입니다. 네네. 그런데 정당은 60년 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현대화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디지털 정당, 네트워크 정당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그 제작 발표회를 하는 날입니다. 네, 네트워크 정당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상 공식적인 정치 공간보다는 SNS나 시민들의 담론 영역이 더 정치적으로 활발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네트워크 정당이 과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좋은 기능을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당이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이고요. 과거의 정당이나 정치인, 국회에 과도하게 위임했던 시대의 문명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고 실시간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임 관계의 재조정이라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모두가 국회의원 할 수 없고 모두가 정당을 할 수 없으니 대표를 뽑아서 위임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디지털 문명에서는 이제 위임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이동을 해도 되는 문명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그에 맞게 정당을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그건 필수적인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계속해서 출근길 정체 구간은 늘어납니다. 이 전 시간 강 동쪽으로 긴 구간 정체를 보였다면 현재는 강 서쪽으로도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 광진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 가는데도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강변북로도 자유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비한다면 내부순환로가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데는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 다시 마장램프부터 내부순환로 내려서는 데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또다시 연희램프 부근 일대로 정체 서행입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정체가 심합니다. 월릉에서 신내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한천교부터 노원교까지 밀립니다. 옆으로 가는 동일로도 화양고가 차거리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량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네,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추자도 전복 사고 이야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있는 지금 7시 33분입니다. 광고 듣고 인터뷰 시작합니다. 정대리 곧 출산이지? 축하해. 네 사장님. 그런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하던 일은 누가 하죠? 걱정 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잖아.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검색해보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토요일 저녁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출항 40여 분 만에 연락이 두절됐던 낚시어선 돌고래호. 어제 새벽 추자도 인근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3명이 구조되고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자는 아직 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 연결해서 이번 사고 원인과 대책 등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이번 사고가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추자도는 우리 그 땅끝마을이라는 해남하고 제주도 딱 중간에 있습니다. 네. 해남에서 약 40여 킬로 떨어져 있고 제주도에서 50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쪽에 네.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 어종이 많고 네네. 또 큰 고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네. 자, 뭐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 많은 배들이 오고 갈 텐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을 뭐 너울이 조금 일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출항에 물이 없는 날씨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풍랑주의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모든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기준이 그 바람 세기가 초속 14m가 되면 풍랑주의보를 내립니다. 네. 그런데 사고 당시 그날 저녁에는 풍속이 약 12m세까지 초속 12m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네네. 거의 그 풍랑주의보 수준이었고 네. 또 북동 계열의 너울성 파도가 네. 계속 2, 3m 이상 일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출항 통제는 안 했지만 선장이 판단해 볼 때 밤에 야간에 그 또 배 앞쪽으로 바람이나 파도를 맞으면서 항해를 계속한다는 게 좀 무리였다라는 판단을 선장이 했어야 했다고 네. 생각되어지고 아마 같이 가려고 했던 돌고래 1호 선장도 출항 한 30여 분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해항하자라고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이 통화가 제대로 안 돼서 네. 사고가 난 것이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승객들이 1박을 더 하자, 안전하게 출발하자라고 했는데 선장이 그냥 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장의 판단이 절대적입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선장이 풍랑주의보가 내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장이 이제 출항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장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래 머물던 해남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데 네네. 야간 항해고 또 비바람이 그 호우주의보가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 비도 오고 그런 너울성 파도가 있고 그쪽 해역이 좀 그 파골이라 해가지고 다른 해역에 비해서는 또 파도가 좀 높은 그리고 돌풍도 부는 그런 해역이었다면 네, 위험한 곳이군요. 예, 원래. 선장이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항은 좀 무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피해 인명을 구조하려고 노력한 것들도 보도가 됐지만 애초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선장이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따라서 밝혀질 텐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지목되고 있습니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바다에 안 나가서는데 너울성 파도, 너울 이게 어떤 겁니까? 이제 일반 파도는 그 파의 높은 부분 그걸 파정이라고 합니다만 파정과 파정이 짧아서 네. 이렇게 울렁거림이 자주 보이는 거고 네. 이 너울성 파도는 파정과 파정 사이가 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해일처럼 싹 갔다가 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굉장히 세죠. 네. 그래서 그 파도가 이제 선박을 이렇게 탁 치면 소리도 크게 나고 선박도 많이 기우뚱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너울성 파도는 소형 선박은 소형 선박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사고 신고를 함께 출발했던 돌고래 1호 다른 선박에서 했다고 합니다. 너울성 파도로 이렇게 갑자기 뒤집히거나 할 경우 자동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거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다른 배가 신고해 줄 만큼 상황이 그랬을까요? 이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선박의 그 자동 위치 식별 장치, 여선에서는 이제 VPAS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스탠드에서 넘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VPAS 화면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그렇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사고 당시에는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VPAS나 진도, 목포 VPAS는 그쪽 그 사고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네. 결국 이제 사고 사항 인지는 같이 나가려고 했던 돌고래 1호 선장이 해경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네. 이 사고 후에 돌고래 1호 선장이 이제 본인이 계속 그 돌고래 선장하고 통화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또 많이 지체를 했고 네네.
또 본인이 조금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후에 1시간이 더 지난 후에 해경에 신고가 됐고 또 해경의 그 추자도 안전센터장도 본인도 이제 그 사고 선박 선장하고 계속 그 전화 통화를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을 20여 분 보냄으로 해서 결국 그 해경의 그 구조 선박들이 출항한 거는 그날 당시 밤 9시 4분이니까 거의 1시간 반 이상이 흐른 후에 출항함으로써 초동 대응이 좀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초동 대응이 빨랐으면 하는 안타까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희생자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 생존된 세 분의 증언에 따르면 세 분이 밧줄로 서로를 묶고 뺨을 때리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배에 다른 곳에 매달려 계신 분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힘이 빠지고 결국은 떠내려가서 희생이 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V패스라든지 여러 장치를 통해서 경고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결국 잃어버린 건데 어선이 또 구조에 먼저 나서기도 했고요. 이 총체적인 문제들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아픈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구조할 수 있는 해경의 함정이라든지 해군 함정은 이제 추자도에도 있고, 네. 또 대형 함정들은 이제 제주도나 목포 이쪽에서 출항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그런 방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해경의 입장은 그날 이제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고, 네네. 야간이어서 발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사고 선박이 전복되고 난 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단 바람 방향이나 파랑에 의해 가지고 이동을 하겠죠.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추자도 북단에서 남단으로 떨어 내려갔을 거고 또 조류 역량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네. 이 선박이 몇 시간 후에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 것이다를 정확하게 예측했어야 됐는데 결국 결과론적이집니다만은 전복된 선박은 추자도 남단에서 발견됐고, 네. 사고 당일 저녁에 해경의 수색은 주로 추자도 북단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전복된 선박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다음 날 새벽에 좀 나가던 어부가 어선에서, 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류와 아까 말씀하신 풍랑 같은 것들 예측이 어렵습니까? 해경의 큰 배를 가지고 나갔을 경우에? 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아마 해경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구조에 임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복된 선박이 조류나 풍랑에 의해서 흘러간 그 부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한다는 게 이 해경의 큰 의무인데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승객의 명단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남성항의 경우에는 민간이 해경을 대신해서 또 신고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라면 미립국자도 쉽게 들어오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로 여객선이라든지 유람선, 도선에 대해서는 해경이 직접 나가가지고 일일이 타는 승객을 체크하고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난 낚시어선은 낚시관리민 육성법에 의해서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받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출항할 때만 출항 신고서를 이제 대부분은 해경에 제출하도록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남에 있는 남성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민간의 어촌 계장이 네.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아마 민간 어촌 계장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네. 또 제출된 신고서도 제대로 된 신고서가 아니고 아마 이제 옛날에 써놓았던 그런 신고서를 형식적으로 아마 신고한 형식적으로 모양입니다. 네.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 탑승객 숫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실종된 사람도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앞으로의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고의 원인에 관련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낚싯배가 관리 주체라든지 관리법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 사고를 당한 돌고래호가
5년 전에도 표류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지난 8년간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낚시 어선들도 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주체는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낚시 어선은 그 어선법에 의해 가지고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돼 있고 네. 또 중간에 정기 검사라든지 중간 검사를 분명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걸 위해서 정부에서는 한국 선박안전관리기술공단이라는 곳에서 계속 점검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8년간 점검은 안 한 건 아니고 네. 아마 그 구명부위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점검은 했는데 네. 이런 표류 사고가 있었고 이러면 좀 더 세심한 점검이나 검사가 있어야 됐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닌가 이런 또 안타까움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수색 상황과 또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네, 분주한 출근길 아침입니다. 시선을 잠시 인터넷으로 돌려볼까요?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뉴스를 알아봅니다. 댓글로 보는 뉴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역시 추자도 사고 소식 관련 누리꾼들의 관심이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일어난 가슴 아픈 사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종자들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국가보다 어민이 먼저 생명을 살렸다는데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요. 네. 돌고래호가 전복되고 11시간 가까이 암흑과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3명이 구조가 됐는데 네. 새벽 조업에 나섰던 50대 부부의 힘이 컸습니다. 동툴 무렵 돔을 잡기 위해 조업에 나선 박보견 씨와 부인 김용자 씨는 바다 위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전복된 배에 바짝 엎드린 채 살려달라며 손을 흔들고 있는 생존자를 발견했고 구명 튜브를 수십 차례 던져 이들을 구해 해경 경비함정으로 넘겼습니다. 이들 부부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도리어 실종자 사망자분들에게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런 뉴스들을 많이 선택하고 클릭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역할 참 중요한데요. 이번 낚시배 타신 분들 중에 안타까운 사연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 실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이들 중 9명은 부산의 한 동호회 모임을 통해 이번 낚시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애가 남달랐던 친형제 42살 신모 씨와 39살의 심 씨의 동생도 함께 추자도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동생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형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형제가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게 보기 좋았다며 눈물을 보였는데요. 지인의 권유로 돌고래호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이모 씨의 가족들은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효자였다고 오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좀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매년 석촌호수 2,000개에 해당하는 물이 상수도 누수로 사라진다고요. 네,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노후 상수관에서 새는 물이 7억 4천만 톤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원, 석촌호수 2,000개에 달하는 물이 누수로 버려지는 건데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강원도 태백시와 전남 진도군, 고흥군은 누수율이 50%가 넘었어요. 네. 생산한 물 절반 이상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누수로 인한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곳도 4곳이나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의 누수가 심각한 것은 노후한 상수도관 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누리꾼들 물 아껴 쓰기 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버려지는데 싱크홀이 많아지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엉뚱한 곳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노후 상수도관부터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새롭게 물을 만드느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물을 좀
안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구속시킨 피의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받는 검사 이야기까지 나와 있네요. 네, 구속시킨 피의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은 검사가 있어요. 주인공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1부의 백승주 검사인데요. 네. 백 검사는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살고 나온 홍모 씨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사기 피의자로 다시 구속이 되자 징역을 선고한 뒤에 그의 아내를 대신 만났습니다. 네. 홍 씨가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심을 전해준 건데요. 네. 홍 씨는 수감 중에 백 검사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의 편지를 보내왔고요. 지금은 출소 후에 아내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백 검사는 아내와 헤어지고 2달과 연락이 끊긴 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에게 새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고 딸을 찾아주기도 했는데요. 피의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면서도 진심으로 도움을 줘서 피의자들에게 감사 편지 6통을 받은 백 검사를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달의 형사부 검사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정직하고 훌륭한 검사분들 덕분에 사회가 좀 더 밝아지길 바란다. 이런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네, 뉴스 듣고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